자, 반갑습니다. 신경일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이제 챕터 1의 섹션 01 빅데이터 뭡니까? 개요 및 활동에 대해서 마무리를 지었고요. 자, 이번 시간부터는 역시 1과목에 해당하는 빅데이터 분석 기획이라는 1과목에 해당하는 특히 챕터 1의 빅데이터 2의 섹션 02 빅데이터 기술 및 제도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씩 공부해 나갈 건데요. 특히 섹션 01에서 우리가 했던 내용들은 지금 섹션 02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기출문제가 덜 출제가 되었고요. 지금 섹션 02 이 빅데이터 기술 및 제도에서는 상당히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강의는 즉 섹션 02에 대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좀 신중하고 그리고 면밀하게 꼼꼼하게 강의를 들으시고 정리를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역시 지금은 우리가 챕터 01의 빅데이터 이해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섹션 1은 끝이 났고요. 지난 시간에. 자, 섹션 02, 자, 빅데이터 기술 및 제도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빅데이터의 이해 중에서 섹션 02 빅데이터 기술 및 제도입니다. 자, 보시죠. 자, 첫 번째. 자, 빅데이터 플랫폼. 자, 플랫폼이라는 것은 어떠한 내용들을 이렇게 정형화, 규격화 시켜 놓아서 그러한 기술들을 의미를 하죠. 그래서 빅데이터에 맞는 여러 가지 플랫폼들이 많단 말이에요. 기술들도 많고. 알겠죠? 그래서 빅데이터 플랫폼은 빅데이터에서 우리가 앞서 공부한 가치, 밸류, 그죠? 밸류를 찾아내기 위한 과정을 규격화한 기술을 우리는 빅데이터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빅데이터 플랫폼의 이제 여러 가지 방면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특히 제가 여기에 빨간색으로 이렇게 적어 둔 것들은 지난 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고 기출이 된 문제들을 제가 여기에 말씀드렸죠. 지난 마지막 시간에 제가 빨간색 위주로 되어 있는 것들은 정리를 좀 하시고 특히 우리는 이러한 이론적인 부분도 공부를 하면서 정리를 하면서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빅데이터 플랫폼에서는 세 가지의 계층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그 계층을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죠. 자, 빅데이터 플랫폼은 첫 번째 이제 소프트웨어 계층이 있고요. 그 다음에 플랫폼 계층이 있고 그리고 인프라, 스트럭처, 인프라 구조 계층으로 우리가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계층에 대해서 종류도 있고 그리고 이거에 대한 각각에 대한 특징도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로 소프트웨어 계층이라고 해서 소프트웨어 레이어라고 합니다. 그죠? 레이어가 층이죠. 그죠? 계층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빅데이터 처리 이 소프트웨어 계층에서는 빅데이터 처리 및 분석과 이를 위한 일단은 우리가 처리 및 분석과 이를 위한 그죠? 데이터 수집 및 정제 등을 수행을 하는 계층이 바로 소프트웨어 계층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빅데이터 처리 및 분석과 이를 위한 데이터 수집 및 정제 등을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프트웨어 계층에는 데이터 처리 및 분석 엔진이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 수집 및 정제 모듈도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서비스 관리 모듈도 있으며, 그리고 사용자를 관리해주는 모듈도 존재하고, 그리고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모듈도 존재하면서 보안 모듈로 이렇게 구성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뜯어보면 굉장히 많은 모듈을 들고 있죠. 각각의 계층마다 상당히 많은 중복되는 모듈도 있고요. 여러 가지 많은 모듈들이 구성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 알겠죠? 예, 그래서 소프트웨어 계층은 빅데이터 처리 및 분석과 이를 위한 데이터 수집 및 정제 등을 수행하는 계층이 바로 소프트웨어 계층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플랫폼 계층, 플랫폼 레이어라고도 하고요. 이 계층은 위에서 소프트웨어 계층이 빅데이터 처리 및 분석, 그리고 이를 위한 데이터 수집 및 정제 등을 수행을 한다고 치면, 플랫폼 계층에서는 빅데이터를 응용하는 기반을 제공을 하며, 그러니까 빅데이터를 응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수집을 소프트웨어 계층에서 수집 및 정제 다 했잖아요. 그리고 분석하고 처리까지 다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그거를 응용을 해서 뭐 해야 되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빅데이터를 응용하는 기반을 제공을 해주는 계층이 바로 플랫폼 계층에 해당이 되고요. 데이터 처리 및 분석과 이를 위한 데이터 수집 및 정제 등을 역시 수행을 하는데, 이거는 1차적으로 위에서 이렇게 정제를 수행을 하고, 이거는 이제 빅데이터 응용을 하는 기반을 제공함과 동시에 또한 이 계층에 맞게끔 우리는 데이터 처리 및 분석과 이를 위한 데이터 수집 및 정제 등도 같이 수행을 하는 계층이 바로 플랫폼 계층입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여기에는 작업 스케줄링, 특히 CPU 작업 스케줄링이나 아니면 이 빅데이터 플랫폼 자체 내에서 돌아가는 OS 스케줄링이나 CPU 스케줄링, 그리고 타스크 관련된 작업 스케줄링, 이런 것들에 관한 모듈이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 자원 및 할당을 해주는, 즉 다시 말해서 리소스를 사용할 수 있게끔 데이터의 자원과 그리고 할당 모듈이 있고요. 그리고 프로파일링 모듈도 존재합니다. 프로파일링이 뭔지는 다들 아시죠? 예. 그리고 데이터 관리 모듈도 있고요. 그리고 자원 관리 모듈, 그리고 서비스 관리 모듈, 이렇게 중복된다고 했어요, 제가. 그죠? 그리고 사용자 관리 모듈도 있으며, 역시 여기에도 모니터링 모듈, 그리고 보안 모듈로 역시 구성이 되어진다라는 점. 그래서 여기에서는 추가적으로 뭡니까? 작업 스케줄링 모듈, 그리고 데이터 자원 및 할당 모듈, 그리고 프로파일링 모듈, 그죠? 요런 것들이 이제 뭡니까? 그리고 데이터 관리 모듈, 이런 것들이 소프트웨어 계층에 비해서 모듈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알겠죠? 예, 이게 바로 소프트웨어 계층, 플랫폼 계층의 특징들이고 관련된 내용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예. 자, 그 다음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빅데이터 플랫폼 계층 구조에서 세 가지 계층 중에서 소프트웨어 관련 계층과 플랫폼 계층이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프라스트럭처 계층이라고 해서, 인프라스트럭처 요거 좀 제가 잘못 적었네요. 요거를 띄워야 되는데. 그래서 인프라스트럭처 계층은
뭘 하는 계층이냐면 빅데이터를 처리 그리고 및 분석에 필요한 자원을 제공한다. 그래서 인프라예요. 인프라. 알겠죠? 그래서 빅데이터 처리 및 분석에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는 계층이 바로 인프라스트럭처 계층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역시 여기에도 여러 가지 모듈로 구성이 되는데요. 자원 배치 모듈, 그리고 노드 관리 모듈, 그리고 데이터 관리 모듈, 그리고 자원 관리 모듈, 그리고 서비스 관리 모듈, 그리고 사용자 관리 모듈, 그리고 모니터링 모듈, 보안 모듈 등으로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된다라는 점. 그래서 역시 인프라스트럭처 계층에서는 뭡니까? 빅데이터 처리 및 분석에 필요한 리소스, 자원을 제공을 하는 곳이 바로 계층이 인프라스트럭처 계층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이게 이제 우리가 빅데이터 플랫폼을 이루는 세 가지의 계층 구조입니다.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이 두 번째로 그러면 빅데이터의 플랫폼에 구성적인 요소는 어떤 게 있는가 한번 보자고요. 그래서 구성 요소에는 데이터 수집, 데이터 저장, 데이터 분석, 데이터 활용이라는 각각 네 가지의 구성 요소로 존재하는데요. 자, 데이터 수집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데이터를 수집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천 데이터, 다른 말로 우리가 흔히 영어로는 로 데이터라고 흔히 칭을 하죠. 그죠? 그래서 원천 데이터의 정형 데이터 뭡니까? 숫자로 이루어져 있는 거. 그죠? 반정형, 얘는 어느 정도 유연성을 가지는 그러한 형태. 이건 완전하게 유용한 뭐 동영상이라든지 뭐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의미를 하죠. 그죠? 이러한 데이터의 수집 기술을 바로 데이터 수집 구성 요소에 당연히 말 그대로 이러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기술을 수집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는데, 예를 들면 ETL과 크롤러. 자, ETL 우리가 앞장에서 배웠습니다. 뭡니까? Extract, Transform, Load의 앞글자를 딴 거죠. 자, 그리고 그래서 ETL 우리가 배웠지만 Extract, Transform, Load 이거는 원천 데이터로부터 필요한 데이터를 추출, 익스트랙트를 해서 적재, 로드죠, 그죠? 적재하고자 하는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맞게 변환하여 트랜스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적재하는 과정을 우리는 ETL이라고 하죠. 그리고 요즘에 빅데이터 관련돼서 웹크롤링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 역할을 해주는 게 크롤러라는 놈인데, 크롤러는 웹 에이전트를 이용을 해서요, 우리가 인터넷 링크를 따라다니면서 방문한 사이트에 웹페이지나 소셜 네트워크 등 공개되어 있는 데이터를 수집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크롤링 기법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게 바로 이제 크롤러입니다. 웹 에이전트를 이용해서 인터넷 링크를 따라다니면서 방문한 사이트의 웹페이지나 소셜 데이터 등을 공개되어 있는 데이터 등을 수집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크롤러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수집하는 부분에는 ETL과 크롤러가 존재한다. 알겠죠? 자, 그 다음 데이터 저장입니다. 저장은 말 그대로 저장하는 거죠. 그죠? 정형 데이터거나 반정형 데이터거나 비정형 데이터의 저장 기술인데, 이러한 기능을 하는 곳이 바로 데이터 저장하는 곳인데, 예를 들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죠. 그리고 NoSQL이라는 게 있습니다. 관계형 DBMS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지금 현재 우리가 여러분들이 다 만져봤던 뭡니까? 오라클이라든지 아니면 또 뭐 있습니까? 오라클이라든지 MySQL 이런 것들 개체, 엔터티, 테이블로 이렇게 구조화된 형태로 우리가 로우와 컬럼, 그죠? 속성, 애트리뷰트와 레코드, 튜플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여러 테이블 간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우리가 PK와 FK를 연결해서 뭐 아니면 PK나 후보키나 이렇게 연결해서 우리가 관계를 맺고 그걸 통해서 쿼리를 SQL문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그 내용들을 질의를 던지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서 그 DB 엔진에게 질의를 던지면 그 내용들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추출을 해주거나, 그러니까 셀렉트, 조회를 해주거나, 아니면 수정을 해주거나, 아니면 갱신을 해주거나, 아니면 삭제를 해주거나, 아니면 DML, DDL, DCL, TCL 등으로 우리가 언어를 구분할 수 있다라고 이미 앞장에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서서히 NoSQL, 근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이 향상되지, 좀 이렇게 쓰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NoSQL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자, NoSQL, 즉 Not Only SQL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SQL이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RDBMS와는 다르게 데이터 모델이 있죠. 모델을 좀 단순화하여 그리고 설계된 비관계형 데이터베이스로 SQL을 사용하지 않는 DBMS와 데이터 저장 장치입니다. 그래서 차세대로 NoSQL이 지금 등장한 지는 좀 됐는데, 실질적으로 엄밀히 말하면 저는 NoSQL에 대해서는 강의는 해본 적은 없어요. 책은 봤어요. 책은 봤는데 글쎄요, 이 NoSQL이 과연 지금 현재 쓰고 있는 RDBMS를 밀어내고 그 자리를 차지할런지는 잘 모르겠네요. 알겠죠? 예, 그래서 데이터 저장 부분에서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게 지금 현재 RDBMS고, 그 다음에 NoSQL도 어차피 SQL만 쓰지 않을 뿐이지 비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이고, 그리고 SQL을 사용하지 않는 데이터 저장 장치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데이터 분석 부분에서는 구성하는 요소 중에서 분석, 텍스트를 분석을 한다든지 머신러닝, 그죠? 아시죠? 기계학습, 그리고 통계, 그리고 데이터 마이닝 기술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을 해서 우리는 예를 들면 자연어 처리,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연어 말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실생활에 많이 있죠. 뭐 지니야 어쩌고 저쩌고 뭐쩌고 뭐 이런 것들 많아요. 그죠? 예, 그런 것들. 티맵도 뭐 그 한 중에 하나가 되는 거고. 그리고 날씨나 뭐 이런 것들을, 날씨나 뭐 여러 가지 등을 우리가 빅데이터를 통해서 분석해서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죠. 그죠? 예. 특히 텍스트 분석이나 머신러닝이나 통계나 이런 것들은 대충 알겠는데,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기술은, 자, 여기에 제가 안 적어놨네요. 데이터 마이닝 기술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데이터로부터 뭔가를 이렇게, 제가 어디 적어놨, 여기 있죠.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거는 대용량의 데이터로부터 우리가, 제가 앞장에서도 한번 설명했던 것 같아요.
인사이트를 도출할 수 있는 방법론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마이닝이라는 건 뭔가? 학생들이 마이닝하고 마이그레이션을 많이 헷갈려 하는데요. 마이닝이라는 거는 데이터로부터 통계적인 의미가 있는 개념이나 혹은 특성을 추출하고 그 패턴이나 추세, 우리가 많은 빅데이터를 가지고 통계적인 의미가 있는 개념이나 특성을 추출하고 그러면 패턴이 나타나고 어느 정도 추세 등이 나타나잖아요. 그러한 등의 정보를 끌어내는 과정 자체를 우리는 마이닝이라고 합니다. 마이닝.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마이닝이라고 합니다. 그에 반해서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이라는 말도 많이 학생들이 하는데요. 이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이라는 것은 어떠한 저장 시스템 있죠. 스토리지 시스템 혹은 컴퓨팅 환경 있죠. 거기에서 다른 것으로 데이터를 이렇게 이전하는 프로세스예요. 이거는 마이닝은 데이터로부터 뭔가 패턴이나 이런 것들을 추출하는 거라면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이라는 것은 스토리지 시스템이나 컴퓨팅 환경 자체를 이제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프로세스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말하면 다른 타입의 파일 포맷이나 그죠? 혹은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스토리지 시스템 간의 데이터 이전 즉 데이터 트랜스퍼를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마이그레이션 된 데이터의 완전성을 우리는 확인을 할 필요가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 스토리지를 폐기하는 것도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의 일부의 프로세스로 간주가 됩니다. 그래서 왜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이 필요한 이유는 뭐겠어요? 기업이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이유는 솔직히 말해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서버나 스토리지 장치가 이제 너무 노후화가 되어서 교체를 한다든가 아니면 데이터 센터를 이제 폐쇄해야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위한 거나 혹은 시스템 변경 혹은 여러 시스템끼리 이제 병합을 할 때 우리가 이러한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을 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데이터 마이닝하고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이라는 기술은 엄연히 다른 겁니다. 알겠죠? 예. 자, 그 다음 보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분석이 끝났으면 이제 데이터 활용을 해야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는 데이터를 이제 가시화 보여주는 거죠. 그죠? 그리고 가시화 및 오픈 API를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들이. 그래서 예를 들면 R 프로그램을 보면 박스플롯이라는 것도 있고 인포그래픽 등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시각화하는 기술들이에요. 사용자들한테 우리가 빅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이제 박스플롯 같은 경우 있죠. 박스플롯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어 가지고 박스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데이터가 어디에 있다 뭐 이런 형태로 우리가 되어져 있는 게 바로 박스 플롯입니다. 그래서 이런 박스 플롯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바대로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참 보기 좋은 시각화 도구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여기가 최대치입니다. 최대값을 의미를 하고요. 그리고 여기가 최소값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통상적으로 요게 이게 최대치 최소값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가 여러분들 이거 실기할 때 박스플롯 관련된
시각화 기술도 이제 기출 문제나 이런 데 보면 나와 있을 텐데요. 요렇게 요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로우 쿼타일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아무튼 제1 4분위수라고 합니다. 제1 4분위수. 그리고 여기에 요게 중앙값이란 말이에요. 그죠? 중앙값이라고 또는 제2사 분위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제3 분위수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수염이라고 해요. 휘스커라고. 그리고요, 데이터가 이 범위 안에서 놀아야 되는데 이렇게 막 데이터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빅데이터 분석할 때 튀는 데이터들이 있다고 했죠. 그런 것들이 바로 이상치예요. 이상치. 이런 것들은 데이터 분석할 때 배제를 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기 안에 있는 노는 데이터들을 가지고 우리가 빅데이터 분석을 이루어서 시각화하는 기법이 바로 박스플롯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다시피 박스플롯은 박스 앤 휘스커, 이게 바로 수염이죠. 그래서 상자 수염 플롯이라고 해서 박스 앤 휘스커 플롯은 데이터의 대략적인 분포도 와 그리고 개별적인 이상치 말씀드렸죠. 그 범위를 튀는 데이터들을 동시에 보여줄 수 있으며 그리고 서로 다른 데이터 뭉치를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각화 기법입니다. 시각화 기법으로 가장 널리 쓰이는 시각화 형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이제 요 필기 붙으시면 실기 이제 배우시면 박스플롯 무조건 여러분들 공부하시게 될 텐데요. 지금 한번 들어보시면 나쁘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인포그래픽이라는 게 있죠. 이 인포그래픽은 말 그대로 인포그래픽스라고 하는데 이거는 정보를 굉장히 빠르고 분명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정보나 자료, 지식을 그래픽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을 의미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그래서 이 인포그래픽은 통상적으로 뭐라고 할까요? 인포그래픽은 우리가 어떠한 정보를 습득할 때 많은 부분들이 우리는 통상적으로 시각적인 자극에 많이 의지를 하죠. 그래서 이 시각적인 정보가 너무 많아요. 그걸 우리는 또 이제 용어로 이제 홍수라고 흔히 얘기를 하죠. 그 속에서 인포그래픽이 왜 이렇게 주목받느냐 하면 바로 흥미를 유발하거나 정보를 습득하는 시간이 절감이 되고 또는 우리가 텍스트로 무언가 지식을 얻는 것보다는 이미지, 그죠? 그런 걸 이미지 형태로 우리가 보게 되면 기억의 지속 시간이 연장이 되죠. 그리고 또한 빠른 확산이라는 네 가지 특징을 지니게 됩니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빅데이터 관련돼서 인포 있잖아요. 인포그래픽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그려가지고 여기에 예를 들어서 경찰 인력 증원이 시급합니다라고 타이틀을 세우면 여기에다가 문제점 이렇게 나타내고 여기에다가 몇 프로 퍼센테이지 나타내고 그리고 다른 나라와의 비교를 해서 우리나라 미국 여러가지 등등의 나라를 해서 여기에 뭡니까 사람 형태의 이러한 모습을 이렇게 나타내고 뚝뚝뚝뚝뚝 해서 여기에 몇 명이 있다 여기에도 몇 명이 있다 이런 형태로 나타내는 게 인포그래픽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딱 한눈에 보면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빅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이렇게 시각화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그게 바로 인포그래픽이다. 알겠죠? 자,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자, 세 번째로 아파치 하둡. 아파치는요, 재단입니다. 소프트웨어 아파치 서버도 있고요. 아파치 그러니까 톰캣 서버도 있고요. 아파치에서 제공하는 게 굉장히 많은 이거는 회사예요. 회사. 아시겠어요? 그래서 아파치에서 나온 하둡이다라고 해서 아파치 하둡이라고 하는데 이 아파치 하둡은 고가용성 분산형 객체 지향적 플랫폼이라고 해서 우리가 High Availability Distributed Object Oriented 플랫폼의 약자입니다. 아시겠어요? 이게 하둡의 약자라고요. HADOOP 아시겠어요? High Availability Distributed Object Oriented Platform의 약자가 바로 하둡입니다. 그래서 하둡은 고가용성 분산형 객체 지향적 플랫폼을 두고 우리는 아파치라고 하는데요. 이놈은 아파치 하둡은 대용량의 데이터를 아주 적은 비용으로 빠르게 분석할 수 있는 플랫폼 자체를 의미를 해요. 대용량 빅데이터인데 이 데이터를 아주 작은 비용으로 우리가 빠르게 분석할 수 있는 플랫폼 자체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객체 지향적 작업을 병렬 분산하여 그죠? 객체 지향적 작업을 병렬 분산하여 고가용성을 확보하여 여기에 분산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객체 지향적 작업을 병렬적으로 패러럴적으로 디스트리뷰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분산 데이터 처리라고 얘기를 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고가용성을 확보할 수 있고 구조적이고 또 비구조적인 데이터를 다 처리할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아파치 하둡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 분산 데이터 처리 DDP 제가 말씀드렸죠. Distributed Data Processing 해서 이거의 장점 이거의 뜻은 뭐냐면 우리가 여러 대의 컴퓨터가 있어요. 그죠? 맞잖아요. 근데 물리적으로 다수의 컴퓨터를 네트워크로 우리가 연결을 해요.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사용자가 분명히 물리적으로는 여러 컴퓨터가 존재하는데 사용자는 마치 여러 컴퓨터에 있는 데이터를 마치 한 대의 컴퓨터 시스템에 저장된 것처럼 데이터를 처리하는 기술을 우리는 DDP, Distributed Data Processing, 분산 데이터 처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벌써 시간이 이래 됐네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 하둡 에코시스템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했던 아파치 하둡은 물론이거니와 그리고 빅데이터의 플랫폼의 구성 요소들 그리고 여기에 얘들 그죠? 좀 그리고 빅데이터 플랫폼의 개념 그리고 빅데이터 플랫폼 계층 구조들 세 가지에 대한 특징 등을 좀 정리를 해 두셨으면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예. 자,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하둡 에코시스템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신다고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